전셋집이 누구 명의든 무슨 상관이에요? 어차피 저희가 사는 집인데 누구 명의든 중요해요. 어머니께서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는 어머니가 아들 도와주신 거 아니에요. 요즘 세상에 이런 일은 해요. 시어머니자 며느리 친정 도와주는 거 별로 특별한 일도 아니고요. 체리나, 나는 너네가 전셋집 구하는데 돈이 부족하다고 보태준 거잖아. 너 친정 도와준 게 아니고 나를 속였는데 미안하지 않니? 뭘 미안해요? 저희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어머니가 기꺼이 도와주신 거잖아요. 엄마가 너무 꼬치꼬치 따지시는 것 같아요. 그냥 넘어가세요. 이미 지나간 일인데 자꾸 문제 삼으면 가족 사이만 나빠져요. 아들, 며느리는 어머니를 속여놓고 왜 이리 뻔뻔한 걸까요? 이런 행동에 타당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까요?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무료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좋아요, 알람 설정도 눌러주시면 올 한 해 집안에 큰 행운이 밀려들어올 거예요. 사연 들어보시고 어머니의 행동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신다면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8세 한정순이에요. 남편을 몇 년 전에 먼저 보내고 혼자 살고 있어요. 외동아들 하나 키워서 결혼시키고 며느리도 참 착하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큰 착각이었어요. 저는 평생 은행 창구에서 일했어요. 30년 넘게 성실하게 근무하면서 정년퇴직까지 마쳤죠. 돈 관리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저축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서 남편과 함께 조금씩 모아서 작은 아파트도 장만하고 적금도 꾸준히 넣어두었어요. 그렇게 노후 준비를 차근차근 해뒀는데 아들이 결혼하고 나서부터 조금씩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며느리 채린이가 정말 괜찮은 아이라고 생각했어요. 중소기업에서 회계 업무를 하는 똑똑한 아이더라고요. 숫자에 밝고 계산도 빠르고 예의도 바르고 말도 곱게 하고요. 같은 사무직이라 그런지 대화도 잘 통했어요. 아들 도현이도 대기업 다니면서 성실하게 살고 있고 젊은 부부가 열심히 사는 모습이 정말 기특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전화를 했어요. 엄마, 우리 이사 가야 하는데 전세금이 좀 부족해서 그런데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목소리가 조금 어색하더라고요. 얼마나 부족하냐고 물어보니까 1억 정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요즘 집값이 얼마나 비싼데 젊은 부부가 집 구하기 어려운 세상에 뭔들 못 해주겠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그래, 엄마가 도와줄게. 했어요. 마침 적금으로 모아둔 돈이 있었거든요. 은행에서 일하다 보니까 돈 모으는 습관이 생겨서 꾸준히 넣어둔 적금이었어요. 평생 모은 돈이지만 아들을 위해서라면 전혀 아깝지 않았어요. 며느리도 전화로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부족해서. 하면서 고마워하더라고요. 어머니, 덕분에 좋은 집에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하는데 목소리가 그렇게 고맙게 들리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저는 정말 기뻤어요. 아들 부부가 좋은 집에서 행복하게 살고 나중에 손자 손녀도 낳아서 함께 놀러 오는 모습을 상상했거든요. 1억이 전혀 아깝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뿌듯했어요. 돈을 준비해서 아들에게 건네주면서 좋은 집 구해서 행복하게 살아라. 엄마 덕분이에요. 정말 고맙습니다. 하면서 깍듯이 인사를 하더라고요. 며느리도 어머니,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고요. 그런데 이게 시작이었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배신의 시작 말이에요. 돈을 건네주고 나서 몇 달 뒤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며느리가 갑자기 연락을 잘 안 하더라고요. 전에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꼭 안부 전화를 했는데 한 달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어요. 궁금해서 제가 먼저 전화를 걸어봤어요. 체리나, 요즘 어떻게 지내니? 새 집은 어때? 그런데 대답이 예전 같지 않더라고요. 네, 잘 지내고 있어요. 딱 이 정도로만 답하고 말을 빨리 끝내려고 하는 게 눈에 보였어요. 전에는 이것저것 얘기도 많이 하고 웃음소리도 많았는데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며느리가 이상하니까 아들한테도 물어봤어요. 도연아, 체린이가 요즘 좀 이상하지 않니? 연락도 잘 안 하고. 엄마, 새집 정리하느라 바쁘대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이렇게 대충 넘어가더라고요. 뭔가 석연치 않았지만 그냥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런데 진짜 이상한 건 그 다음부터였어요. 며느리가 마주치기라도 하면 인사는 하는데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더라고요. 전에는 어머니 안녕하세요 하면서 밝게 웃으면서 인사했는데 이제는 안녕하세요 딱 한마디만 하고 빨리 지나가려고 해요. 눈도 제대로 안 마주치고요.
더 이상한 건 아들한테 집 구경 가고 싶다고 했는데 자꾸 미루더라고요. 엄마, 아직 정리가 안 됐어요. 다음에 오세요. 이런 식으로 계속 핑계를 대는 거예요. 1억이나 보태준 집인데 한 번도 못 가본다는 게 말이 되나요? 그러던 어느 날 동네 슈퍼에서 장을 보고 있는데 옆 동네 사는 김 여사가 와서 제게 말을 걸더라고요. 정순 씨, 며느리 친정 이사했다면서요? 그 집 참 크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네. 며느리 친정이 이사를 했다고요? 아, 몰랐어요? 저번 주에 이사 트럭 보고 인사했는데 며느리 엄마가 이사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며느리 친정이 이사를 했다고요. 그럼 우리 아들 부부는 언제 이사를 간 건가요? 저는 급하게 집에 와서 아들한테 전화를 했어요. 도연아, 너희 이사 간 거 맞니? 엄마, 저희 이사 갔어요. 너무 당연한 듯이 대답하더라고요. 그럼 며느리 친정도 이사했다는데? 네, 같이 이사했어요. 이 대답을 듣는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같이 이사했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혹시 우리 아들 부부가 며느리 친정 근처로 이사를 간 건가요? 아니면 같은 동네로 간 건가요? 며칠 동안 계속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직접 확인해 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주소를 물어봐도 아들이 제대로 안 알려주더라고요. 엄마, 나중에 정리되면 모시고 갈게요. 이런 식으로만 답하고요. 그러던 중에 동네 미용실에서 정말 충격적인 얘기를 듣게 됐어요. 머리하러 갔는데 미용실 원장님이 정순 언니, 며느리네 이사 잘 됐어요? 물어보더라고요. 네, 잘 됐어요. 그냥 대답했는데 그 다음 말이 진짜 문제였어요. 그런데 신기하네요. 며느리 친정하고 같은 아파트 단지로 이사 갔다면서요? 동네에서 봤는데 며느리, 엄마도 그날 같이 집 옮기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같은 아파트 단지요. 며느리 엄마도 같이 짐을 옮겼다고요. 미용실에서 나와서 바로 아들한테 전화했어요. 도연아, 너희 며느리 친정하고 같은 동네로 이사한 거니? 그랬더니 아들이 잠깐 말을 못 하더라고요. 엄마, 그게, 네, 뭔가 숨기는 게 있다는 걸 직감했어요. 정확히 어디 사는지 주소 좀 알려줘. 엄마가 한번 가보고 싶어. 계속 물어보니까 아들이 마지못해 주소를 알려줬어요. 다음 날 참을 수 없어서 바로 그 주소로 찾아갔어요. 102동 1502호라고 하던데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면서 가슴이 답답했어요. 뭔가 불안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15층에 내려서 1502호 현관문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눌렀어요. 잠깐 후에 문이 열렸는데 제가 예상했던 며느리가 아니라 며느리 친정엄마가 나온 거예요. 안사돈이 털레털레한 집안 옷차림으로 문을 열고는 저를 보더니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짓더라고요. 아, 사돈. 어떻게? 그 순간 모든 게 확실해졌어요. 며느리 친정엄마가 이 집에 살고 있다는 거였어요. 그것도 집 주인처럼 편안하게 말이에요. 사돈, 여기가 어떻게 된 집이에요? 제가 직접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며느리 친정엄마가 들어오세요. 하면서 어색한 웃음을 지었어요. 현관에 들어서니까 며느리가 부엌에서 나오더라고요. 제 얼굴을 보는 순간 완전히 얼어붙는 표정이었어요. 어머니, 어떻게 여기를? 체리나, 여기가 너희 집이지? 엄마가 궁금해서 왔어. 거실로 들어가니까 이상한 게 너무 많더라고요. 며느리 친정엄마 물건들이 곳곳에 있었어요. 화장대도 있고 옷장도 있고 완전히 같이 사는 집 분위기였어요. 사돈, 혹시 여기 같이 사세요? 네. 요즘 집값이 워낙 비싸서 같이 살기로 했어요. 너무 당당하게 대답하더라고요. 목소리에 미안함은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당연한 일이라는 듯이 말하는 거예요. 그때 정말 머리가 띵했어요. 그럼 이 집 전세 명의는 누구 거예요? 제 명의예요. 며느리 친정엄마가 대답했어요. 그 순간 다리에서 힘이 빠졌어요. 아들이 전세금이 부족하다고 해서 제가 1억을 줬는데 정작 들어간 집은 며느리 친정엄마 명의라고요. 그럼 제 돈으로 며느리 친정엄마가 집을 구한 거잖아요. 이게 말이 되나요? 며느리가 어머니, 차 한 잔 드릴게요. 하면서 부엌으로 도망치듯 갔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확신이 들었어요. 애들이 저를 완전히 속인 거구나. 그럼 전세 보증금은 누가 냈어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체린이가 도와줬어요. 효녀예요. 며느리 친정엄마가 웃으면서 대답하더라고요. 효녀라고요? 시어머니 돈으로 친정엄마 집 마련해 준 게 효녀라고요?
그 순간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올랐어요. 하지만 참았어요. 일단 집에 돌아와서 생각을 정리해야겠다 싶었거든요. 그럼 저는 이만 가볼게요. 인사하고 나왔는데 엘리베이터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집에 와서 곰곰 생각해보니까 모든 게 계획된 일이었어요. 제가 준 1억은 우리 아들 부부 전세금이 아니라 며느리, 친정엄마와 같이 살려고 필요한 돈이었어요. 그리고 아들도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집에 돌아와서 바로 아들한테 전화했어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거든요. 도연아, 엄마가 너희 집에 다녀왔어. 아, 네. 목소리가 굉장히 어색하더라고요. 도연아, 솔직히 말해봐. 그 집이 며느리, 친정엄마 명의라는 거 알고 있었지? 제가 직접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한참 동안 말이 없더라고요. 엄마, 알고 있었구나. 그럼 엄마 돈이 어디에 쓰인 건지도 알고 있었겠네. 아들이 한숨을 쉬더니 엄마, 죄송해요. 하지만 사실 급한 상황이었어요. 급한 상황이라고요? 무슨 급한 상황? 장모님이 보증을 서주셨다가 빚을 지게 되셨어요. 지도 정리해야 하고 갈 곳이 없어서. 그제야 상황이 좀 이해됐어요. 며느리 친정엄마가 보증을 서줬다가 문제가 생긴 거였구나. 그럼 그렇게 말하지. 왜 너네 전세금 부족하다고 했어? 말씀드리기가 어려웠어요. 장모님 일로 어머니께 부담드리고 싶지 않았고요. 부담드리고 싶지 않았다고요? 그럼 속이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도연아, 그래도 사실대로 말했어야지. 엄마를 완전히 바보로 본 거네. 그런 게 아니에요. 어차피 저희가 살 집이고 어머니도 도와주시고 싶어 하셨잖아요. 어차피 저희가 살 집이라고요? 도연아, 그 집 며느리 친정엄마 명의잖아. 나중에 너희가 쫓겨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장모님 집이 정리되면서 빚은 다 갚으셨고 이제 새로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며느리, 친정엄마가 보증으로 빚을 지게 돼서 기존 집을 팔아서 빚을 갚고 새로운 집은 친정엄마 명의로 전세를 얻은 거였어요. 그런데 그 전세금을 제가 일부 댄 거고요. 도연아, 그럼 엄마한테 미안하다는 생각은 안 들어? 미안해요. 하지만 그게 뭐가 그렇게 큰 문제인가요? 어머니도 저희 도와주고 싶어 하셨잖아요. 뭐가 그렇게 큰 문제냐고요? 도연아, 엄마는 너희 도와주려고 평생 모은 돈을 준 거야. 그런데 그 돈으로 며느리 친정엄마 모시고 명의도 친정엄마로 해준 거잖아. 어차피 가족인데 뭐가 문제예요. 장모님도 이제 저희랑 같이 사시잖아요. 가족이라고요. 그럼 시어머니인 저는 가족이 아닌가요? 며느리 친정만 가족이고 시어머니는 돈만 내는 존재인가요? 도연아, 엄마가 그렇게 만만해 보여? 그런 게 아니에요.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장모님도 어려운 상황이셨고 저희도 도와드려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예민하게 생각한다고요? 1억을 속아서 낸 게 예민한 거라고요. 도연아, 그럼 며느리는 뭐라고 하는데? 아내도 정말 죄송하다고 해요.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이해해달라고 하네요. 어쩔 수 없었다고요? 그럼 시어머니를 속이는 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도연아, 솔직히 말해봐. 며느리가 엄마 돈으로 친정 문제 해결하자고 한 거지? 엄마,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세요. 저희도 고민 많이 했어요.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말라고요? 사실을 말하는 게 잘못된 거예요? 도연아, 엄마는 정말 실망이야. 너를 그렇게 키우지 않았는데. 엄마, 너무 심하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상황이었잖아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상황이 어려웠다는 건 이해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저를 속여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제 마음은 이미 완전히 식어버렸어요. 며칠 후에 며느리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평소랑 똑같더라고요. 미안해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어요. 어머니, 도현 씨한테 들었는데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누구 명의든 무슨 상관이에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누구 명의든 무슨 상관이냐고요? 체리나,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는 너희 전세금이라고 해서 준 건데. 네, 맞아요. 어머니께서 저희 도와주신 거 맞잖아요. 어차피 저희가 사는 집인데 누구 명의든 중요해요. 정말 뻔뻔하더라고요. 체리나, 그럼 엄마를 속인 건 어떻게 생각해? 수였다기보다는 어머니께서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는 어머니가 아들 도와주신 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는 아들을 도와준 거라고요? 체리나, 그럼 친정엄마 보증 문제는 왜 말 안 했어? 그런 걸 굳이 말씀드려서 어머니 마음 무겁게 해드릴 필요 있어요? 저희가 알아서 해결한 건데. 저희가 알아서 해결했다고요? 제 돈으로 해결하고는 알아서 해결했다고요? 체리나, 그래도 사실대로 말했어야지. 어머니, 요즘 세상에 이런 일은 해요. 시어머니자 며느리 친정 도와주는 거 별로 특별한 일도 아니고요. 요즘 세상에 흔한 일이라고요? 그럼 속이는 것도 흔한 일인가요? 체리나,
엄마는 내 친정을 도와주려고 돈 준 게 아니야.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저희 가족 모두 잘 살게 된 거잖아요. 어머니도 손해본 거 없으시고. 손해본 거 없다고요? 1억을 속아서 준 게 손해가 아니라고요? 체리나, 그럼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할 거야? 뭘 이런 식으로요? 저흰 잘못한 게 없어요. 어머니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예민하다고요? 체리나, 1억이 적은 돈이야? 적은 돈 아니죠. 그래서 더 고마워하고 있어요. 하지만 어머니께서 자꾸 문제 삼으시니까 저희도 어쩔 수 없네요. 문제 삼는다고요? 당연히 문제 삼을 일 아닌가요? 체리나, 그럼 미안하다는 생각은 전혀 안 들어? 뭘 미안해요. 저희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어머니가 기꺼이 도와주신 거잖아요. 기꺼이 도와줬다고요? 속아서 준 건데 기꺼이 도와준 거라고요? 체리나, 그럼 엄마 입장은 전혀 생각 안 해봤어? 어머니 입장이요? 어머니는 아들 잘 되는 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저희 잘 살고 있으니까 만족하셔야죠. 저희 잘 살고 있으니까 만족하라고요? 체리나,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 없을 거지? 이런 일이 뭐예요? 어머니, 너무 작은 일에 연연하지 마세요. 저희가 어머니 모시고 잘 살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저를 모시고 잘 살 거라고요? 제 돈으로 며느리 친정 도와주고는 저를 모시겠다고요? 정말 뻔뻔한 것도 정도가 있는 거 아닌가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올랐어요. 며느리가 이렇게 뻔뻔한 사람인 줄 몰랐어요. 사과는커녕 오히려 제가 예민하다고 하더라고요. 며느리와 전화를 끊고 나서 정말 밤잠을 못 잤어요. 이런 배신감을 느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다음날 아들한테서 또 전화가 왔어요. 엄마, 어제 아내랑 통화하셨죠? 응, 했어. 엄마, 아내가 많이 수상해요. 너무 심하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아들이 며느리 편을 들고 있더라고요. 며느리가 속상하다고요? 저를 속이고 뻔뻔하게 굴면서 속상하다고요? 도연아, 며느리가 뭐라고 하던? 엄마가 자꾸 문제 삼으신다고 해요. 솔직히 저도 엄마가 너무 나가시는 것 같아요. 제가 너무 나간다고요? 도연아, 엄마가 뭘 잘못했는데? 엄마, 어차피 저희 살 집인데 누구 명의든 그게 그렇게 중요해요? 결과적으로는 엄마가 저희 도와준 거잖아요. 아들도 며느리랑 똑같은 소리를 하더라고요. 도연아, 그럼 너도 엄마를 속인 게 잘못된 거라고 생각 안 해? 속인 게 아니라 상황이 복잡했던 거예요. 그리고 엄마도 저희 도와주고 싶어 하시잖아요. 이 말을 듣고 정말 기가 막혔어요. 도연아, 엄마는 너희 전세금이라고 해서 준 거야. 며느리 친정 도와주려고 준 게 아니고. 하지만 어차피 저희가 사는 집이니까 똑같은 거 아니에요? 엄마가 너무 꼬치꼬치 따지시는 것 같아요. 꼬치꼬치 따진다고요? 1억을 속아서 준 게 꼬치꼬치 따지는 거라고요? 도연아, 그럼 엄마가 잘못된 거야?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시는 것 같아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아들이 완전히 며느리 편에 서 있다는 걸 말이에요. 예전에는 저를 먼저 생각해 주던 아들이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도연아, 그럼 앞으로 엄마는 어떻게 해야 돼? 그냥 넘어가세요. 이미 지나간 일인데 자꾸 문제 삼으면 가족 사이만 나빠져요. 그냥 넘어가라고요? 제가 참고 넘어가면 되는 일이라고요? 도연아, 엄마 마음은 생각 안 해봤어? 엄마 마음도 알겠지만 아내 마음도 생각해주세요. 아내도 어려운 상황이었다고요. 며느리 마음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때 며느리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어요. 여보, 어머니한테 너무 오래 설명하지 마. 이해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이해 못 한다고요. 제가 이해력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도연아, 며느리가 뭐라고 하는 거야? 아, 그냥 빨리 정리하자는 뜻이에요. 엄마, 이제 그만하시면 안 돼요? 저희도 힘들어요. 저희가 힘들다고요? 속인 사람들이 힘들다고요? 도연아, 그럼 엄마는 앞으로 어떻게 지내면 돼? 그냥 예전처럼 지내세요.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요.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지내라고요? 1억을 속아서 준 게 아무 일도 아니라고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제가 키운 아들인가 싶었어요. 며느리 편만 들고 저는 완전히 무시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정말 많이 울었어요. 평생 아들 하나만 믿고 살았는데 이제는 그 아들마저 저를 무시하고 있었어요. 새벽까지 잠을 못 자면서 생각했어요. 나머지 인생을 이렇게 무시당하면서 살 수는 없다고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은행에 갔어요. 제 명의로 된 모든 계좌를 확인해 봤어요. 적금 몇 개, 예금 계좌, 그리고 퇴직금으로 받은 돈까지 합치니까 제법 됐어요. 그리고 가장 큰 건 제 명의로 된 아파트였죠. 은행 직원이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물어보더라고요. 재산 정리 좀 하려고요. 혹시 상속 준비하신 건가요? 비슷한 거예요. 그렇게 대답하고 모든 서류를 받아왔어요. 집에 와서 차근차근 계산해 봤어요. 아파트 시세가 3억 정도, 적금이랑 예금이
1억 5천 정도. 그리고 기타 자산들까지 합치면 거의 5억 가까이 됐어요. 평생 성실하게 모은 돈이었죠. 그때 문득 생각이 났어요. 돈은 사람을 보고 흘러가야 한다는 말이요. 저를 무시하고 속이는 사람들한테 제 재산이 넘어가는 게 맞나 싶었어요. 아들이 이런 식으로 굴면서 제 재산을 기대하고 있을까요? 며칠 후에 변호사 사무실에 갔어요. 선생님, 유언장 작성하고 싶어요. 네.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제 재산을 모두 자선단체에 기부하고 싶어요. 변호사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어머님, 자녀분은 없으세요? 있어요. 하지만 그 아이한테는 줄 생각이 없어요. 혹시 무슨 일이?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요. 집에 와서 인터넷으로 여러 자선단체를 알아봤어요. 고아원, 양로원, 불우 청소년 돕는 곳, 소외계층 지원하는 곳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곳을 골랐어요. 어려운 아이들을 돕는 재단이었어요. 며칠 후에 모든 절차를 마쳤어요. 제가 세상을 떠나는 날 자동으로 제 재산이 그 재단으로 넘어가게 했어요. 아파트도 적금도 심지어 제가 끼고 있던 금팔찌까지 모든 걸 포함시켰어요. 서류에 사인하면서 정말 속이 시원했어요. 이제 아들이 어떻게 굴든 상관없었어요. 제 재산은 정말 필요한 곳에 쓰일 거니까요. 저를 무시하는 사람들한테는 한 푼도 안 갈 거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했어요. 제 통장에서 매달 나가는 자동이체를 모두 정리했어요. 아들 보험료, 휴대폰 요금, 여러 가지 지원하던 것들을 다 끊었어요. 이제는 제 돈을 제가 쓰고 싶었거든요. 그날 저녁 정말 오랜만에 마음이 편했어요. 이제 뭔가 짐을 덜어낸 기분이었어요. 아들이 언젠가는 제가 재산 정리한 걸 알겠지만 그때는 이미 늦을 거예요. 거울을 보면서 혼잣말을 했어요. 정순아, 이제 내 인생 살아. 남 눈치 보지 말고 정말 후련했어요. 돈에 연연하는 사람들 때문에 제 남은 인생까지 망칠 순 없잖아요. 이제 정말 자유로워진 기분이었어요. 재산 정리를 마치고 한 달쯤 지났을 때 동네에서 소문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며느리 친정에 또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였어요. 미용실에서 들은 건데 며느리 친정엄마가 또 다른 보증을 있어서 큰 빚을 지게 됐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동네 소문인 줄 알았는데 며칠 후에 더 자세한 얘기를 들었어요. 며느리가 그동안 남편한테도 숨기고 친정 빚을 혼자 갚아보려고 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며느리 월급으로는 감당이 안 돼서 결국 일통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기가 막혔어요. 며느리가 저한테는 그렇게 뻔뻔하게 굴면서 정작 자기 남편한테도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람이 이럴 수가 있나 싶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집 초인종이 울렸어요. 나가보니까 아들이 서 있더라고요. 그런데 표정이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예전에 봤던 당당한 모습이 아니라 완전히 풀이 죽어 있었어요. 엄마,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들어와. 거실에 앉히고 차를 내왔는데 아들이 고개를 들지 못하더라고요. 엄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뭐가 죄송한데? 엄마가 오르셨어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그제야 며느리, 친정일을 다 알게 된 모양이더라고요. 아내가 저한테도 숨기고 있었어요. 장모님이 보증선 게 또 있었다는 거를요. 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상황이 정말 심각했어요. 며느리 친정엄마가 지인 보증서 준 게 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잠적해버린 거예요. 빚이 몇 천만 원이나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내가 혼자 해결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니까 이제야 저한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엄마, 정말 죄송해요. 엄마 말씀이 다 맞았어요. 저희가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어요. 아들이 정말 후회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어요. 도연아, 엄마한테 뭐라고 했었지? 예민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정말 죄송해요. 그때 며느리는 뭐라고 했지? 어머니가 너무 꼬치꼬치 따진다고. 엄마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라고요. 도연아, 이제 와서 그런 말해서 뭐해? 엄마, 저희 용서해 주세요. 앞으로 잘할게요. 어머니, 말씀 잘 들을게요. 아들이 정말 간절하게 빌더라고요.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돌아선 상태였어요. 도연아, 너무 늦었어. 엄마, 늦지 않았어요. 저희가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도연아, 엄마는 이미 모든 걸 정리했어. 네? 뭘 정리하셨다는 거예요? 내 재산 말이야. 내가 선택한 길이니까 끝까지 가거라. 아들 얼굴이 하얘졌어요. 엄마, 그게 무슨... 도연아, 엄마 돈은 정말 필요한 곳에 갈 거야.
너희처럼 돈을 우습게 보는 사람들한테는 안 가고 엄마, 제발요. 다시 생각해보세요. 이미 끝난 일이야. 서류도 다 처리했고. 아들이 정말 당황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날 아들을 돌려보내고 나서 정말 속이 시원했어요. 이제 웃을 수 있겠더라고요. 전 그들보다 훨씬 가벼우니까요. 제가 잃은 건 돈이 아니라 짐이었더군요. 정말 자유로워진 기분이었어요.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보시고 어머니의 행동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신다면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재밌는 사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료로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을 더 빨리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어머님, 제발 그만 좀 가져오세요. 이 옷이며 가방, 신발은 너무 촌스러워서 하고 다닐 수가 없어요. 꼭 이렇게 콕 집어서 얘기를 해줘야 알아요? 그렇게 눈치가 없으세요? 눈치. 너가 매번 고맙다고 했잖아. 그리고 이거 시장에서 제일 비싼 거야. 아, 제발 저한테 신경 좀 꺼주세요. 며느리는 자식이 아니잖아요. 아직도 그걸 모르세요? 그래. 너 원하는 대로 해줄게.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대화입니다. 대체 무슨 사연일까요? 궁금한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무료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좋아요, 알람 설정도 눌러주시면 올 한 해 집안에 큰 행운이 밀려들어올 거예요. 사연 들어보시고 어머니의 행동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신다면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5세 박말자라고 해요. 평생을 남편과 함께 시장에서 장사하며 살았어요. 새벽 5시면 채소 떼러 가고 밤늦게 가게 문 닫으면 온몸이 녹초가 됐죠. 그래도 그 세월을 버티게 해준 건 가족이었어요. 아들 형식을 대학까지 보내고 결혼까지 시켰을 때는 그간의 고생이 다 보상받는 기분이었어요. 저는 그날부터 마음속으로 다짐했죠. 이제 며느리까지 내 자식이다. 저는 원래 누군가 챙겨주는 걸 좋아해요. 남편은 당신은 손에 뭔가 안 들고는 못 살아. 저는 그게 제 성격이자 즐거움이라고 생각했어요. 시장에 나가면 그냥 물건이 아니라 혜진이에게 어울릴까 늘 먼저 떠올려요. 옷가게에서 블라우스를 보면 색감과 무늬를 유심히 살펴요. 얼굴이 환한 아이니까 파스텔 톤이 어울린다 싶어서 하늘색이나 연보라색을 골랐죠. 때로는 단정한 검정 원피스를 집기도 했어요. 결혼식 하객으로 가거나 모임 있을 때 입으라고요. 신발은 또 얼마나 신경을 썼는지 몰라요. 시장 골목 끝 구두 가게 사장님이랑은 오랫동안 거래했는데 새로 들어온 디자인이 있으면 제일 먼저 보여줬어요. 굽이 높지 않고 발볼이 넉넉한데도 세련된 라인을 가진 걸 고르려고 한참을 들여다봤죠. 색깔도 중요했어요. 검정은 무난하지만 베이지나 네이비 같은 색이 오히려 고급스러워 보인다 싶을 때가 많았거든요. 스카프는 제 나름의 자부심이 있었어요. 계절마다 어울리는 소재와 패턴이 다르잖아요. 봄에는 가벼운 실크의 잔꽃무늬나 파스텔색, 가을엔 조금 톤 다운된 체크무늬나 와인색 계열을 골랐어요. 저는 늘 이건 목에 두르면 얼굴이 더 환해 보이겠다 상상을 했죠. 가방도 그냥 싼 거 사지 않았어요. 가죽 가방 매장에서 한참을 서성이며 고른 건 부드러운 소가죽의 은은한 베이지 빛이 도는 숄더백이었어요. 손에 쥐면 가죽 특유의 따뜻한 온기가 전해지고 가방 옆면에는 작게 새겨진 금빛 로고가 고급스럽게 빛났죠. 혜진이가 출근길에도 주말 약속에도 무난하게 멜 수 있도록 너무 튀지 않으면서도 품격 있는 디자인을 골랐습니다. 어깨끈은 길이 조절이 가능해 키가 작은 혜진이도 편하게 멜 수 있었고 안감은 부드러운 세틴 소재라 물건을 넣고 꺼낼 때마다 손끝이 기분 좋게 스쳤습니다. 저는 그 가방을 사 들고 나오며 이 정도면 혜진이도 정말 좋아하겠지 하고 마음속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골라 산 걸 집에 와서 예쁘게 포장하는 것도 제 즐거움이었어요. 포장지 색과 리본을 맞추고 쇼핑백에 담을 때까지 설레는 마음이 가득했죠. 이건 정말 혜진이가 좋아하겠다. 혼자 웃으며 포장을 마쳤어요. 옷, 신발, 스카프, 가방만 챙긴 게 아니에요. 반찬은 말할 것도 없어요. 김치 담그면 무조건 혜진이 몫으로 한 통을 따로 빼놓고 제철 나물이나 장조림,
멸치볶음을 만들어 넣었어요. 시장에서 닭이 싱싱하게 들어오면 2마리씩 사다가 손질해서 양념까지 해뒀죠. 소고기도 부드러운 부위로 잘 골라서 한 근씩 포장해 보냈어요. 쌀은 아예 20kg짜리를 사서 몇 달에 한 번씩 보내줬고요. 주말 아침이면 남편이 오늘도 며느리네 가나? 하면 저는 그럼 기다릴 텐데. 하면서 바리바리를 싸들고 나섰죠. 며느리 집 식탁 위에 제 손맛이 올라간다는 게 그렇게 뿌듯했어요. 이웃 친구 애순이가 한 번은 길에서 저를 보고 웃었어요. 말자야, 너는 며느리 사랑이 유별나. 저렇게까지 챙기는 사람 요즘 드물어. 혜진이가 고맙다고 웃어주면 그게 제일 보람 있지. 저는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그날도 시장에서 닭 2마리와 하늘색 브라우스를 샀어요. 은은한 무늬가 들어간 건데 제가 보기엔 정말 세련됐어요. 집에 와서 브라우스를 펼쳐 거울 앞에 대보며 혼잣말을 했죠. 이건 정말 잘 어울리겠다. 그때는 몰랐어요. 이 마음이 곧 부메랑처럼 제 가슴을 찌를 줄은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하늘색 브라우스와 양념한 닭을 들고 아들네로 갔어요. 초인종을 누르니 혜진이가 문을 열었어요. 입꼬리만 살짝 올라간 표정이었어요. 저는 쇼핑백을 내밀었어요. 시장에 새로 들어온 거야. 내 얼굴이 환하니까 하늘색이 딱이더라. 어머님, 감사합니다. 근데 요즘은 제가 미니멀하게 살려고 해서요. 필요한 건 또 필요하잖아. 이건 꼭 입어봐. 혜진이는 브라우스를 펼쳐보다 고개를 비스듬히 기울였어요. 색은 예쁜데요. 저는 약간 쿨톤이라서요. 혹시 영수증 있으세요? 교환이 가능하면 좋겠어요. 제 손이 공중에서 멈췄어요. 영수증은 버렸지. 딱 내 생각나서 샀거든. 아, 그러세요? 그럼 제가 친구한테 줘도 될까요? 가슴 한쪽이 서늘했지만 저는 웃었어요. 내가 편하면 그러렴. 식탁에 닭을 올리자 혜진이가 냄비 뚜껑을 들었다가 닫았어요. 향이 진하네요. 남편이 요즘 담백한 것만 먹으려 해서요. 매운맛 줄였어. 괜찮을 거야. 오늘은 냉장고가 꽉 차서요. 일단 냉동실에 넣을게요. 근데 우리 냉동실이 작은 거 아시죠? 저는 그 말 끝에 힘을 느꼈어요. 가볍게 내려놓은 말인데 마음엔 묵직하게 찍혔어요. 돌아오는 길에 애순이에게 전화가 왔어요. 또 챙겨주고 왔구나. 응. 근데 요즘 애들은 미니멀이라네. 미니멀 좋지? 근데 전까지 미니멀일 필요는 없지. 영수증 있냐고 묻더라. 어이쿠야. 그건 거의 신호야. 이제 필요 없다는 신호. 그래도 아직은 괜찮아. 내가 너무 몰아서 챙겼나 싶기도 하고. 며칠 뒤 장에 새로 들어온 로퍼가 있었어요. 굽이 낮고 발볼이 편한데 라인이 날씬했어요. 베이지 톤이 차분해서 코트랑도 잘 어울리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습관처럼 사이즈를 물어보고 계산대에 섰어요. 그러다 문득 멈췄어요. 손에 쥔 상자를 내려다보며 속으로 물었어요. 정말 필요한가? 혹시 또 영수증을 묻진 않을까? 그럼에도 결국 저는 상자를 들고 나왔어요. 마음이 이기지 못했어요. 그 주말 로퍼와 쌀 10kg, 상추를 들고 다시 올라갔어요. 현관에서 신발을 내미니 혜진이가 웃으며 받았어요. 요즘은 로고가 안 보이는 걸로 신어요. 베이지도 예쁘긴 한데요. 저는 좀 더 차갑고 도회적인 색을 선호하거든요. 한번 신어보고 불편하면 말해. 혹시 박스랑 포장 그대로 보관해 두실 수 있나요? 중고로 해놓을 때 상태가 중요해서요. 중고라뇨? 선물 준 사람 앞에서 할 소리인가요? 제 웃음이 잠깐 흔들렸어요. 쌀은 잘 가져왔다. 요즘 물가도 올랐는데. 아, 쌀. 저희 둘 다 탄수화물 줄이고 있어요. 냉장고 자리도 넉넉하지가 않아서요. 다음부터는 작은 포장으로 부탁드려요. 알았어. 작은 걸로 보낼게. 그리고 상추는 감사합니다만 저희는 수경 재배로 신선한 걸 키워 먹어요. 공간이 좁으니까 자꾸 쌓이면 정리가 힘들어요. 그럼 이건 내가 가져갈게. 말끝이 무겁게 떨어졌어요. 저는 들고 온 상추를 다시 들었어요. 집에 돌아와 싱크대 앞에서 로퍼 박스를 열어봤어요. 냄새를 맡아보고 굽을 손으로 만져봤어요. 품질이 좋아 보였어요. 나 같으면 기분 좋겠다. 그런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오다가 금세 사라졌어요. 저는 상자를 다시 덮었어요.
거실 구석에 놓인 다른 쇼핑백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브라우스, 스카프, 토트백, 손수건 세트. 전부 제가 고르고 골라 담았던 것들이었어요. 저녁에 남편이 물었어요. 오늘 표정이 왜 그리 어둡노? 나도 모르겠어. 그냥 마음이 꼭꼭 접히는 기분이야. 당신은 원래 많이 주는 사람이지. 근데 상대가 고마운 걸 모르면 덜 주는 연습도 필요해. 조금만 더 지켜볼게. 혹시 내가 방식을 바꾸면 달라질지도 모르잖아. 방식이 아니라 마음 문제일 수도 있지. 그래도 아직은 내가 먼저 등을 돌리기는 싫어. 일주일 뒤 혜진이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어머님, 다음에 주실 땐 꼭 영수증 부탁드려요. 사이즈나 톤이 애매해서요. 저는 휴대폰을 오래 들여다봤어요. 답장을 쓰다가 지우고 또 쓰다가 지웠어요. 알았다. 다음엔 영수증 챙길게. 그 한 줄을 보내고 나니 심장이 조금 빨리 뛰었어요. 그 문장이 제 마음을 깎는 느낌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옷장 문을 열었다가 닫았어요. 손이 자꾸 쇼핑백으로 가려는데 일부러 멈췄어요. 내일은 장에 가더라도 그냥 지나치자고 스스로 다짐했어요. 그래도 희미한 기대가 있었어요. 언젠가는 내 마음을 알아주겠지. 그 희미함이 아직 꺼지지 않았어요. 그 불빛이 얼마나 약한지 곧 알게 될 거였어요. 잠이 쉽게 오지 않았어요. 가슴은 뜨거웠어요. 그날은 유난히 햇살이 좋았어요. 저는 장에서 연한 아이보리색 브라우스를 발견했죠. 목선이 살짝 드러나고 소매 끝에 은은한 자수가 놓여 있었어요. 혜진이 하얀 피부에 이거 입으면 정말 고급스럽겠다는 생각이 번쩍 들었어요. 가게 주인도 이건 진짜 물건이에요. 젊은 애들도 좋아해요 하기에 주저없이 샀죠. 그리고 달백 수경 닭과 한우 불고기 거리까지 챙겼어요. 집에 돌아오자마자 브라우스는 구김 하나 없게 다림질하고 닭과 한우는 입맛에 맞게 요리하라고 그대로 포장했어요. 포장하면서 제 입가에 미소가 절로 번졌어요. 아들네 현관문을 열자 혜진이가 나왔어요. 저는 쇼핑백을 내밀며 이거 봐. 내 생각나서 샀다. 오늘 날씨랑도 잘 어울릴 거야. 혜진이는 브라우스를 꺼내더니 잠깐 쳐다보고는 입술을 꼭 다물었어요. 그리고는 제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어요.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머님이 사주시는 옷, 신발, 스카프, 가방 다 너무 촌스럽고 올드해요. 저랑 전혀 안 맞아요. 그만해주세요. 순간 귀가 멍해졌어요. 제가 시장에서 색감, 디자인, 소재까지 살폈는데 제 취향이 누군가에겐 이렇게 조롱거리가 될 줄은 몰랐어요. 저는 애써 웃으며 그래. 난 내한텐 어울릴 줄 알았는데. 혜진이는 어깨를 으쓱하며 제 친구들도 요즘 그런 거 안 입어요. 사실 친정엄마랑 얘기하면서 웃었어요. 어머니 취향은 완전 옛날 시골 장터 스타일이라고요. 저는 그 말에 속이 뜨겁게 끓었지만 목이 메어 아무 말도 못했어요. 혜진은 브라우스를 다시 쇼핑백에 구겨 넣더니 식탁 한쪽 구석에 툭 던졌어요. 그리고 냉장고를 열어 닭을 보더니 비닐째로 냉동칸에 쑤셔 넣었어요. 저는 무겁게 몸을 돌려나가려 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부엌 쪽에서 낮게 읊조리는 혜진 목소리가 들렸어요. 혼잣말이었지만 제 귀에는 너무 선명했죠. 아유, 눈치도 없이 매번 저런 거 들고 와. 창피해서 버리지도 못하고 냄새까지 촌스러워. 톡 까놓고 얘기하니까 이제야 말귀를 알아듣네. 그 말에 발끝이 얼어붙었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고 온몸에서 힘이 빠졌어요. 한 발짝만 더 다가가면 뭐라고 했냐 물을 수 있었지만 그 순간 제가 너무 초라해질 것 같았어요. 그냥 고개를 숙이고 현관문을 열었어요. 바깥 공기가 차갑게 볼을 때렸지만 가슴속 뜨거운 것이 식지 않았어요. 집에 돌아와 옷장을 열었어요. 혜진 주려고 사둔 브라우스, 가방, 스카프가 쇼핑백째로 쌓여 있었어요. 이게 다 뭐였나? 난 정성이라고 믿었는데 저 아이에겐 짐이었구나. 제 손끝이 떨리더니 문을 쾅 닫았어요. 그 순간 마음속에서 딱 하고 무언가 끊어졌어요. 저녁에 남편이 물었어요. 오늘은 왜 이렇게 조용하노? 그만하려고. 뭘? 그 집 챙기는 거.
이제 내가 해주는 게 다 싫다잖아. 그래, 그만해라. 이제 우리를 먼저 챙기자. 남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이불 속에서 결심했어요. 앞으로 저 집엔 내 손길 절대 안 간다. 그런데 며칠 뒤 그 결심을 시험하는 전화를 받게 될 줄은 저는 아직 몰랐어요. 며느리와의 그날 이후 저는 한동안 장에 가도 옷가게 앞에서 멈추지 않았어요. 스카프나 구두를 보면 손이 저절로 가다가도 촌스럽다, 올드하다는 말이 귓가에 울리면 그대로 발길을 돌렸어요. 반찬거리를 사도 그 집 몫은 따로 빼지 않았죠. 남편이 눈치를 채고 물었어요. 정말 안 줄 거야. 그래. 이번엔 진짜 안 줄 거야. 내가 해주는 게 싫다는데 왜 굳이 하겠어? 남편이 잠시 제 얼굴을 보더니 그게 잘하는 거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한 달쯤 지났을까요? 저녁밥을 준비하던 중 휴대폰이 울렸어요. 화면에는 형식 아내라는 글자가 떴죠. 순간 가슴 한쪽이 싸늘해졌어요. 전화를 받으니 혜진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님, 요즘 왜 쌀이나 고기 안 보내주세요? 저는 웃음도 없이 대답했어요. 내가 더 이상 사다 주지 말라며. 그건 옷이나 신발, 스카프 같은 거고요. 쌀이나 고기는 해도 되죠. 그건 실용적인 거잖아요. 저는 순간 숨이 막히는 듯 했어요. 뭐는 하고 뭐는 하지 말라고? 나도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 거야. 나 이제 다 하기 싫다. 혜진은 잠시 조용하다가 한숨 섞인 목소리로 말을 이었어요. 어머님, 남편이랑 저 요즘 물가 때문에 장보기가 너무 힘들어요. 어머님이 쌀이나 고기 보내주시면 얼마나 도움이 되는데요. 괜히 섭섭하게 그러지 마세요. 저는 차갑게 잘랐어요. 섭섭하긴 누가 섭섭해. 내가 더 섭섭하지. 정성껏 해준 걸 두고 촌스럽다느니 올드하다느니 거기다 친정엄마랑 같이 웃었다며? 그 말 평생 잊지 않을 거다. 혜진이 조금 격앙된 목소리로 받았어요. 어머님,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시는 거 아니에요? 저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린 건데요. 친정엄마는 제가 시어머니한테 솔직히 말하라고 하셨어요. 그래, 친정엄마한테 잘해라. 나는 이제 상관 안 한다. 아니, 그건 그렇고요. 다음 주에 저희 집에 김치 도와주실 수 있나요? 남편이 바빠서 저 혼자 하기 힘들어요. 그 순간 웃음이 나왔어요. 내 입으로 나더러 손대지 말라더니 김치는 또 해달라? 나는 김치도 쌀도 고기도 이제 너희 집에 가져다 줄 일 없다. 다시 부탁하지 마라. 그렇게 전화를 끊었지만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저는 거실로 나가 남편에게 상황을 그대로 얘기했어요. 남편은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어요. 이제 확실히 끝내자. 우리가 평생 뼈 빠지게 일해서 모은 돈이야. 그런 사람들한테 줄 이유 없다. 그래, 나도 이제는 그 집에 내 마음, 내 돈, 내 시간 한 톨도 안 쓸 거야. 남편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당신 잘 결심했어. 이제부터 우리 둘이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자. 그 돈, 그 정성, 그 시간 우리를 위해 쓰자. 그날 밤 저는 마음속에 커다란 줄 하나를 그었습니다. 며느리와의 관계를 건조하게 유지하겠다는 줄이었어요. 그 줄은 끊기 직전에 팽팽한 시 같았지만 저는 손끝에서 가위질하는 상상을 하며 잠들었어요. 며칠 뒤 형식이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엄마, 요즘 혜진이 왜 이렇게 기분이 안 좋은가 했더니 엄마가 아무것도 안 해서 그렇다며? 내 아내가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알면 내가 그 말을 못할 거다. 아, 엄마, 그건 그냥 오해일 수 있잖아. 아니다. 분명히 들었어. 나도 내 자존심이 있다. 형식은 잠시 뜸을 들이다 그래도 김치는 좀. 말을 흐렸지만 저는 단칼에 잘랐어요. 김치 절대 안 한다. 그 순간 저는 느꼈어요. 내 마음이 이미 예전의 박말자가 아니란 걸. 그리고 이 변화는 이제 더 단단해질 거라는 것도요. 다음에 만나게 될 때 나는 분명 더 단호해져 있을 거예요. 일부러 형식이랑 혜진을 불렀습니다. 예전처럼 한 상 가득 차리는 대신 김치, 달걀말이, 된장국만 올렸죠. 이제는 더 이상 특별 대접 없다는 신호를 주고 싶었거든요. 형식이 눈치를 보며 물었어요. 엄마, 오늘은 왜 이렇게 간소해? 그냥 내가 평소 먹는 밥이야. 너희도 이제 이렇게 먹으면 돼. 그러자 혜진이 피식 웃더니 물 한 모금 마시고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 말을 쏟아냈어요. 솔직히
어머님은 너무 이기적이세요. 본인 생각이 옳다고만 믿고 다른 사람 취향이나 기분은 전혀 안 고려하시잖아요. 제가 돌려말하면 못 알아들으실까봐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 누가 시어머니를 참아주나요? 다 자기 인생 사는 거지. 순간 제 속에서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어요. 참아준다. 내가 참아준 적이 있니? 내가 시장에서 몇 시간씩 돌아다녀 너한테 어울릴까? 하고 고른 옷, 신발, 스카프, 가방 내 말대로 촌스럽다고 구겨 던져놓고 영수증 찾으라 하고 냄새 난다 하고 내 친정엄마랑 같이 비웃었지. 그게 참아준 거냐? 혜진이 억지로 웃으며 말했어요. 그건 그냥 제 스타일이 아니었으니까요. 제가 싫다는데 왜 계속하세요? 차라리 한겨 묻으시면 서로 편하죠. 그 말에 저는 단단히 이를 악물었어요. 그래, 내 말 맞다. 며느리들은 시어머니가 뭐 해주는 건 다 싫어하지. 근데 웃긴 건 필요할 땐 또 손 벌리잖아. 나도 내 행동 다 싫다. 시어머니들도 며느리 행동 싫어한다고. 그래도 자식이니까 참는 거지. 뭐 다 이뻐서 반찬해주고 선물 갖다 바치는 줄 알아? 그러니까 앞으로 서로 없는 사람처럼 살자. 그리고 나한테 뭘 기대하지도 마. 내가 싫다던 건 내가 평생 안 해줄 거니까. 형식이 당황해 엄마, 그렇게까지. 저는 바로 잘랐습니다. 형씨가 내 아내가 내 마음을 짓밟고 나를 속물 취급했는데 내가 왜 참아야 하니? 평생 피땀 흘려번 돈이다. 받을 자격 없는 사람한테 한 푼도 안 쓸 거다. 남편이 옆에서 단호하게 거들었어요. 그래. 오늘 이 자리에서 확실히 하자. 너희 앞으로 우리 재산 생각하지 마라. 그거 다 우리 둘 노후를 위해 쓸 거다. 혜진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게 그렇게까지 할 일이에요? 시어머니와 며느리 좀 도와주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당연, 고마워할 줄 모르는 사람한테는 당연도, 인연도 없다. 내가 날 무시한 순간 그 인연은 끝난 거야.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일어섰습니다. 밥은 다 먹었으니 설거지는 너희가 해. 난 더 할 얘기 없다. 속이 시원했습니다. 오늘로써 그 애와의 관계는 완전히 끝이었으니까요. 제 말을 들은 혜진은 눈이 뒤집히더니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한테 해주신 것도 별로 없으면서 이제 와서 없는 셈 치고 살자니요?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쌀, 고기, 김치는 계속 해주셔야죠? 자식인데. 형식이 당황해서 혜진을 말렸지만 혜진은 팔을 뿌리치고 더 세게 쏘아붙였습니다. 이 아파트 원래 우리 줄 생각이셨잖아요. 형식 씨 외아들인데 당연히 우리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다 쓰시고 가신다고요? 우리는 손해잖아요. 저는 비웃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손해. 내가 나한테 해온 짓을 생각해봐. 그게 손해야? 난 이제 사람 대우 못해주는 사람한텐 아무것도 안 줄 거야. 혜진의 얼굴이 순간 굳더니 이번에는 목소리가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어머님, 제가 그땐 너무 예민했어요. 앞으로는 감사히 받을게요. 제발 다시 생각해주세요. 하지만 제가 묵묵히 눈만 마주치자 혜진은 결국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그날 한 말들 다 취소할게요. 제가 미쳤었나 봐요. 앞으로는 진짜 잘할게요. 한 번만 용서해주세요. 형식도 거들었습니다. 엄마, 혜진이 성격이 좀 그렇지 마음은 안 그런 거 아시잖아요. 우리 둘 다 반성했어요. 제발 이번만 봐주세요. 저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늦었어. 나는 내 표정, 내 말투, 그 비웃음까지 다 기억해. 내가 싫다던 건 평생 안 해줄 테니까 기대도 하지 마. 혜진이 울먹이며 제 손목을 붙잡았지만 저는 그 손을 가볍게 뿌리쳤습니다. 형씨가 오늘이 마지막이다. 다음부터는 전화도 방문도 부탁도 없다. 우리도 우리 인생 살 거다. 집 비밀번호도 바꿀 거니까 들어올 생각하지 마. 남편이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습니다. 그래. 너희가 만든 결과야. 각자 사는 게 제일 좋아. 혜진은 결국 아무 말도 못하고 무릎에서 일어나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순간 제 가슴 속 깊이 묵은 돌덩이가 굴러떨어진 듯 시원함이 밀려왔습니다. 그래, 이제 진짜 끝이다. 숨을 고르며 거실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혜진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던 공간이 이제는 너무도 조용했습니다. 그 고요 속에서 이상하게도 해방감이 느껴졌습니다. 창문을 활짝 열어 찬 바람을 들이마시며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내 인생은 내 거다. 더 이상 누구 눈치도 안 본다. 그리고 차가운 커피 한 잔을 따라 홀짝이며 이 결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마음속에 굵직하게 새겨 넣었습니다.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보시고 어머니의 행동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신다면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재밌는 사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료로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을 더 빨리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